220, 230, 240, 250, 250. 아, 5에서 리밋이네요. 자, 세라믹을 믿으니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아, 좋다. 어우, 이 세라믹 구워진 냄새 완전 좋아. 이게 냄새가 되게 고소하다. 그 빵집에 아침에 막 갓 구운 빵 이렇게 빵 냄새 풍길 때 그 빵집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느껴지는 약간 그 행복감 있잖아. 지금 요 앞에 디스크에 가서 냄새 딱 맡으니까 딱 그 행복감이 느껴졌어. 잘 구워져. 빵집에 가세요. 안녕하세요, 강병의 스테이션맨입니다. 저는 지금 미넨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분명히 영암에서 엠페스티벌 경기를 뛰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독일입니다. 자, 이곳 아우토반 그리고 또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서 오스트리아까지 이어지는 시즌 코스에서 만나볼 신차가 있어서 왔는데요. 과연 어떤 차일까요? 타이칸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새로운 자동차가 있습니다. 에미야, 이메야, 이미야, 에메야. 에미야가 좋은 것 같아요. 에미야, 자, 타러 가자. Element is also this advanced intelligent glass. 자, 이 차도 지금 너무 타보고 싶지만 맙소사 이 옆에 이거 에바야. 에바 진짜 에바야를 여기다 세워놨어. 노래 한번 해봐. 이거 확성기인데 거의? 얘네들이 너무 지금 찬밥이 돼버렸는데 네, 이게 로터스의 미래죠. 엘렉트라, 에미야 S. The name is very complex. You will definitely be able to have some oversteer and some good fun Okay. with the car. 자, 에미라 S 벨트 보세요, 벨트. 근데 로터스의 딱 그 전통적인 컬러 봐봐, 그린, 옐로우. 네, 키가 미쳤습니다. 이게 키래요, 이게. 무슨 SF 영화 소프인 줄 알았어. 근데 이 풀사이즈 세단에서 노란색이 잘 어울리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어울리잖아요. 난 예쁜데? 그래? 생각보다 노란색 잘 봤는데? 자, 여러분들, 저는 에미야 맞나? 나 이름이 너무 헷갈려. 에메야? 에미야라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억양을 넣어주세요. 에메야. 에미야. 여러분, 영국 애들이 이걸 어떻게 발음했는지 정확히 안 드러났네. The latest Lotus, the Amaya. 자, 로터스에서 정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전기 풀사이즈 세단 에메야 R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는 S 모델을 좀 타보고요. 그리고 지금은 R 모델을 탔습니다. 총 3가지 트림으로 나뉘고 있는데 기본형 에메야가 있고 그 다음에 에메야 S 그리고 에메야 R까지 해서 고성능 버전으로 3가지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R은 뭐 말 그대로 가장 성능적으로 민첩하고 출력도 가장 높고 그리고 스포티한 다이나믹한 이런 요소들을 극대화한 그러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터스에서는 이 모델의 경쟁군으로서 포르쉐의 타이칸, 벤츠의 EQS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S 정도, 그러니까 5m 전후로 되고 있는 이 대형 세단들의 EV 모델들을 겨냥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럭셔리 EV이면서 하이퍼 그랜드 투어라고 하는 생소한 단어를 쓰기는 했어요. 사실 로터스라는 브랜드가 그랜드 투어, GT 성향의 자동차를 언제 만들어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로터스 역사 속에서는 엘리트라든지 엘란 플러스 2라든지 아니면은 이 로터스 오메가, 칼튼, 뉴 시리즈 등의 일부 모델들에 한해서 4명이나 5명이 탈 수 있는 이러한 GT 성향들의 차를 제작했던 경력이 있긴 합니다. 물론 아주 마이너한 모델들이기는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차에 대한 평가는 사실 로터스의 스포츠카로서의 얼마나 매력적이냐 보다는 그냥 자동차로서 가족들이 같이 쓸 수 있는 데일리 승용차로서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되고, 또 그리고 기존의 엘레트라나 기존 다른 EV들이랑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기본 모델과 에메아 S는 파워트레인을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륜에도 225kW, 후륜에도 225kW의 모터가 듀얼 모터 방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R 모델로 올라오게 되면 전륜 모터는 공용으로 똑같이 쓰지만 뒤쪽 모터의 힘이 2배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450kW, 마력으로 환산했을 때는 910마력대에 정말 꽤나 인상적인 출력을 갖게 되는 거죠. 배터리 팩 같은 경우에는 105kWh가 들어가는데 이 차보다 먼저 공개가 됐었던 SUV 모델 엘레트라에 들어가는 115kWh급 그 배터리보다는 오히려 용량이 10% 조금 안 되게 줄기는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두 배터리는 용량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고요. MA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팩이 세단인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플로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약 20mm 정도 높이가 낮아졌고, 또 이를 위해서 쿨링 방식도 기존의 엘레트라가 하부 쪽에서 냉각을 해서 순환을 시켰던 방식과 다르게 이제 그 셀투팩 안쪽에 버티컬식으로 그 격벽 사이로 냉각 채널들을 전부 만들면서 배터리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지긴 하지만 높이는 낮아진 이러한 형태로 좀 더 길어진 이 휠 베이스 안에 넣어놨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가 이번에 놀라운 거는 충전 속도가 올라간 거가 굉장히 좀 유의미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 냉각 성능이 이 하부 냉각에서 버티컬 냉각으로 바뀌면서 생긴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차는 최고 충전 속도가 400kW를 지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충전 속도를 가지고 있죠.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양산형 EV 중에서는 가장 빠른 스피드입니다. 저희가 어제 S모델을 가지고 진짜 충전을 해봤는데, 근데 좀 인상적인 건 아이오니티의 350kW에서 거의 360kW를 가더라고요. 굉장히 좀 인상적인 수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핸들링 부분인데요. 이 지금 저희가 오스트리아에서 독일 국경 쪽으로 넘어가는 산길을 통과를 하고 있는데 다르긴 다르네, S하고. 자, 이 에메야의 핸들링은 총 4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기본형의 그 완전 기본형 서스펜션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S모델에서 사실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드라이빙 다이나믹 패키지가 있는데, 이 패키지를 선택하면 그 전자식 NT 롤바 그리고 후륜 조향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서 훨씬 더 민첩한 핸들링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R 모델로 올라오게 되면 이 패키지가 기본이긴 하지만 S의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그것보다 한층 더 뛰어난 핸들링 특성을 발휘하게끔 이렇게 약간 등급을 줘서 이 하체 성능의 차이를 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접지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타이어. 이 타이어도 R 모델에는 피제로의 R 모델이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피제로 R은 저도 처음 타봐요. 이 피제로의 그 트로페오 R이 아니라 피제로의 성능과 트로페오의 중간쯤을 메꾸는 이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외관으로 이 S와 R을 구분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뭐 배지가 다른 것도 아니고 외부의 디자인도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휠을 보시면은 알 거예요. 이 R은 21인치 전용 휠이 들어가고 있고 S 모델에는 기본형이 20인치 근데 옵션으로 22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22인치에는 미셸린의 파일럿 스포트 EV 타이어가 들어가요. 이 뭔가 항속 거리와 그리고 뭐 승차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증가시켜주는 그러한 모델인데, 자, 이 R 모델과 S 모델 일단 제 예상에서 완전히 빗나간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승차감이었습니다. 사실 로터스가 처음 차를 건네줄 때 뭐 모델 S, EQS 그리고 타이칸을 겨냥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세 차종들이 승차감이 꽤 좋은 편이거든요. 네. 로터스는 확실히 결이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긴 합니다. 그 비슷하게 5m가 지금 넘는 대형 세단 사이즈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 로터스의 승차감은 이 앞서 얘기했던 세 차종에 비하면 그래도 스포티하다, 단단하다, 딱딱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셋업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딱 타이칸 GTS 정도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상은 이거는 로터스에서 그래도 그 뭔가 수요층을 늘리기 위한 전략 차종이니까 더 좋은 승차감을 좀 욕심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타이칸 GTS면 타이칸 중에서는 승차감이 그래도 가장 안 좋은 편이거든요. 맞아요. 가장 단단한 셋업이에요. 포르쉐 터보보다 더 단단한 셋업이기 때문에 터보가 오히려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그렇죠. 네, 근데 그 GTS의 승차감 정도가 딱 떠오르는 정도였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레벨보다는 얘도 조금은 하드한 느낌들과 약간 라이드 쪽보다는 그래도 그 뭔가 솔직한 어떤 노면의 반응들 이런 거에 끌어오는 게 좀 집중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너링 면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바디 컨트롤 느낌들은 만족스러워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운전대의 피드백. 또 로터스 하면 진짜 이 운전대가
막 제잘제잘거리는 그 엄청난 정보들을 전달해주는 게 특징인 차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이 로터스 치고는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그러한 좀 아쉬움이 남았고요. 그래도 뭔가 로터스다운 어떤 퓨어함을 담고 싶었던 것일까요? 오히려 이렇게 와인딩 로드에서 R 모델을 가지고 조금 페이스를 높여서 타 보니까 오히려 천천히 크루징할 때 약간 승차감이 아쉽다라고 느껴졌던 이 부분들이 그래도 와인딩에서는 이거 제법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어제 타봤던 S 모델은 그냥 에어 서스펜션에 엔티롤바가 없는 타입이었거든요. 옵션이 달리지 않은 투챔버 에어 서스만 있는 모델이었는데 그 모델은 승차감 면에서 그렇게 최고라고 할 수도 없겠는데 사실 이런 코너링에서의 어떤 핸들링의 느낌에서도 크게 인상적이다라는 느낌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R 모델을 타니까 이게 확실히 좀 체급에 따라서 접근하고 있는 그 성능 지표의 레벨이 다르다라는 게 확실히 좀 체감이 됩니다. 어쩌면 21인치 타이어가 22인치의 공합보다도 이 차에 더 잘 맞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R 모드에서도 그 스포츠나 트랙 모드 그리고 또 이 노멀 모드에 해당되는 투어 모드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써보면 그냥 기본형인 투어 모드가 일반 공도에서는 뭐 고속 항속용이나 그리고 이런 구불구불한 와인딩 로드에서의 코너링을 받쳐주는 데까지 해도 전혀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진짜 이 차를 가지고 뭐 트랙같이 아주 마음껏 G포스를 제대로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모를까. 기본형인 투어 모드에서도 뭐 이게 어느 정도는 적응형으로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뭐 차가 롤이 지금 이렇게 좀 많이 필요했던 상황들에서도 사실 투어 모드가 아쉽다라는 이러한 느낌들은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트랙 모드는 정말 단단하긴 하다. 네. 뭔가 이거는 약간 일상성은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원래 로터스 스포츠카들이 보여주는 XCG들이 가지고 있었던 딱 그 승차감을 벤치마크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거. 그리고 또 스포츠 주행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브레이크 페달의 감각이잖아요. 근데 브레이크 페달의 감각은 에미야 S랑 에미야 R이랑 사뭇 다릅니다. 왜냐면 둘이 쓰고 있는 브레이크의 스펙 자체가 다른데 S는 스틸 브레이크의 6피스톤 조합이고요. R로 오게 되면 이 카본 세라믹 디스크를 기본으로 쓰게 돼요. 근데 이 소재만의 차이뿐만 아니라 페달의 그 어떤 반응성 있죠. 근데 이 리스폰스에 대한 매핑도 좀 다르거든요. S는 이게 처음에 적응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초기 페달 스트로크에는 완전 데드존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트가 시작될 때 갑자기 그 압력이 좀 이렇게 피크치로 올라가는 이러한 좀 까다로운 성향들이 있어서 페달이 전혀 안 듣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강하게 푹 물고 그 뒤로는 힘 조절을 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근데 반면 아래 들어가 있는 이 세라믹 브레이크의 페달 매핑은 되게 자연스러운 편인 것 같아요. 데드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얘도 살짝 초반에 데드존이 있지만 S에 비하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바이트 감각이 올라가는 느낌들도 꽤 선형적이고 컨트롤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와인딩 로드를 어제 같은 구간에서 S랑 R을 다 타봤는데 S는 솔직히 타봤을 때 이 차로 막 코너링을 페이스를 올리면서 더 도전해봐야지 하는 이런 어떤 욕구가 끌어오르는 차는 아니었어요. 그냥 이거는 가족용으로 그냥 편하게 타야 되는 이런 차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R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인 게 이 차는 코너링에서 방금 탔던 와인딩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그 컨트롤의 자신감이 확실히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 로터스의 MAR을 고를 때 나는 그래도 스포츠카 브랜드에서 만든 세단이기 때문에 고른다 라고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라면 R 트림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가격대와 이 크기대에서 뭔가 남다른 선택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 MAR을 고른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S가 더 잘 맞는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온로드 구간으로 올라왔는데 이 에미야에는 로터스의 능동형 공력 시스템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칸만 하더라도 사실상 에어로를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뒤쪽에 있는 윙 하나 정도잖아요. 근데 이 차에는 4가지의 에어로다이나믹 장비가 달려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뒤쪽에 윙이 달려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 윙을 자세히 보시면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뒤쪽에 올라오는 이게 스포일러의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류가 위쪽으로 그 치고 넘어가는 그 면의 방향만을 바꿔주는 역할이 타이칸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MA에 들어가고 있는 뒤쪽은 말 그대로 스포일러가 아니고 윙입니다. 윙. 네, 이 윙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 윙이 펼쳐졌을 때 그 위쪽으로 지나가는 기류와
그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그 기류의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필요할 때는 다운포스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되는 거고요. 게다가 윙이 하나가 아니고 2개입니다. 위쪽에 저 바디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 넓은 면이 하나 펼쳐지면 그 밑으로 2겹으로 되어 있는 이 고겹기 같은 윙이 펼쳐질 때 아래 까만색 윙이 또 작게 수평으로 가변 형태로 각도가 변하는 윙이 하나 더 펼쳐져요. 그래서 실제로 공기길이 3개가 만들어집니다. 맨 윙의 상단부, 그 윙과 아래 작은 윙의 그 중간으로 통과하는 기류, 그리고 작은 윙의 하단으로 통과하는 기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윙의 각도가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한 레인지용 각도가 있고요. 그리고 시속 250km를 달릴 때 뒤쪽 윙으로만 다운포스를 무려 150kg이나 줄 수 있는 다운포스용 윙의 각도가 또 별도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150kg이라고 하면 큰 거예요? 사실 이제 레이스카들이 내고 있는 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양산차에서는 사실 이 고속에서의 양력만 제거해줘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50km면은 그래도 꽤 큰 다운포스를 발생하는 수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시작입니다. 뒤쪽 하단부에는 디퓨저가 달려있어요. 그게 좀 놀랍더라고요. 보통 이 급의 세단들에서 달려있는 디퓨저는 디퓨저 모양을 가지고 있는 범퍼 가니쉬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 차에는 진짜 디퓨저가 달려있고요. 그것도 능동형 가변 디퓨저가 달려있습니다. 검정색이라서 눈에 언뜻 잘 띄지는 않지만 양쪽 끝단부에 있는 이 채널들은 오프닝을 이렇게 모터로 조절해주는, 필요할 때는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DRS 같은 그런 그쵸, 존재죠. 그쵸. 그래서 이걸 열면 드래그를 없애주고 이걸 닫으면 아래쪽에 그 디퓨저의 기능, 본연의 기능에 더 충실하면서 다운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요 장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전기차이다 보니까 고성능 다운포스도 중요하지만 뭐 때로는 드래그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효율에 좀 집중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맞아요. 이 에어로다이나믹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여러 가지로 사용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건 되게 인상적인 장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쪽에서도 이건 설명을 듣지 않으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평상시엔 전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911 터보 모델 보면은 네.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 아래쪽에 에어댐이 추가적으로 고무가 쫙 펼쳐지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에 네. 전면 범퍼 하단에. 그 청소 카트처럼. 그렇죠. 근데 이게 평상시에 내려와 있으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차장 들어갈 때나 이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게 숨어져 있는데 일정 속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무려 6cm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최저 지상고의 절반을 커버할 정도로 그 기류의 양을 반절을 없애버릴 정도의 새로운 에어댐 커버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도 엄청난 장비인 것 같아요. 세단급에서는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많이들 쓰고 있는 액티브 셔터 그릴. 근데 액티브 셔터 그릴도 뭐 기능이야 비슷하지만 이게 열리고 닫히는 그 셔터의 모양이 진짜 근사해요. 이게 육각형으로 귤껍질 까지듯이 이렇게 싹 말려 들어가요. 힘을 좀 줬던데요. 단순히 닫혀있던 게 90도로 이렇게 열리는 이런 다른 양산 브랜드들이 쓰고 있는 액티브 셔터의 개념이 아니고 약간 미적인 요소? 맞아요. 약간 좀 예술품이 뭔가 이렇게 작동하는 예술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능동적인 에어로 장비까지 해서 총 4가지 에어로 장비가 들어가 있어요. 기어가 막혔다. 기어 막히는 거 느껴지네. 네. 맞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에미야 S와 R의 또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는 뒤쪽에 2단 변속기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입니다. R에만 후륜 모터에 2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정말 타이칸이랑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 뭐야? 휠스핀이야? 이건 휠스핀이었던 것 같아요. 제로백은 2초대입니다. 네, 그 S 모델이 4초 중반 정도를 마크를 하는데 사실 2초대 영역에서 제로백을 결정짓는 요소는 출력이 아니고 타이어입니다. 타이어가 얼마나 트랙션 로스 없이 발전시켜줄 수 있는가가 이 2초대 영역에서는 더 잘라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결정해주는 요소인 거죠. 우리 아우토반이네. 무제한 구간인가? 왜 무제한이라고 안 뜨지? 이 트랙 모드로 안 뜨는 건가? 맞네. 트랙 모드에서는 이 속도 제한 표시 자체도 안 나오네. 어차피 트랙에서 탈 때는 속도 제한이 의미가 없으니까. 네, 요런 아우토반에서의 속도 무제한 인식표가 원래 떠주는데 트랙 모드로 올리게 되면 이마저도 사라집니다. 네.
저는 이것도 참 마음에 드는 게 그 계기판이 요즘 앞쪽 계기판, 그러니까 운전대 뒤에 있는 계기판도 커지고 가운데 있는 애도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좀 못마땅했거든요. 어차피 인간의 눈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정보량은 제한적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크고 여기에도 이렇게 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했는데, 에미야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센터 디스플레이로 모든 기능들을 다 일단 몰아넣는 이런 UI를 가지고 있고, 이 운전대 뒤는 720S 레이스 모드처럼 트랙 모드처럼 정말 필요한 정보들만 한 줄로 요만한 크기로 남겨놨어요. 지금도 트랙 모드에 있으니까 파워 사용량, 속도, 그리고 실시간 G포스, 딱 요 정도 정보만 표시를 해주고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이 이상 뭐가 필요해? 정말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센터 화면에서 큰 걸로 봐도 되고 아니면 헤드업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헤드업 키우고 이 계기판 커지고 이거 커지는 이 3종 세트는 진짜 필요가 없다고 봐요. 언젠가는 헤드업만 있고 얘도 작아지거나 아니면 헤드업이나 이 두 개의 어떤 적당한 밸런스의 조합, 뭐 요게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바늘이 이 디스플레이로 디지털 화면, 평면 화면으로 바뀌는 게 너무너무 싫거든요. 그게 안 들어가면은 왜 바늘로 더 싸 보이게 만드냐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바늘이 훨씬 더 비싸 보이거든요. 바늘을 제대로 안 만드니까 싸 보이는 거지. 최근에 그 부가티에서 공개한 뚜르비옹, 이 모델이 제가 생각했던 정말 궁극적인 계기판 형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 완전 하이엔드 워치들처럼 계기판 뒤로 그 기어 트레인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고, 아날로그 바늘들을 엄청 고급스럽게 세공을 해놓은 다음에 필요한 속도나 일부 정보들만 조그마한 디지털 화면으로 보조해 주듯이 띄워놓는 이러한 형태, 진짜 고급스러움이란 사실 그런 형태로만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화면이 진짜 커지는 거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가운데는 커지는 게 맞죠. 왜냐면 뭐 우리가 이제 OTT도 소비를 하게 되고 영화도 이제 보기도 하고 뭐 또 앞으로 뭘 더 할 수 있을지 이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되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릴 거지만, 계기판이 커지는 건 진짜 그거는 운전자의 주의를 흐트리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 방식의 계기판이 그래서 너무 깔끔하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230에서도 풀소트를 하니까 약간 그 푸시가 있네요. 자, 지금도 한 200 정도인데 풀 하면 덜컥하고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세라믹 브레이크는 어제 이 똑같은 250에서 급제동할 때 사실 스틸 브레이크는 이 열 방출 용량에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기는 있었어요. 이게 덩치가 워낙 큰 차량이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1.1G 이상의 풀 브레이킹을 평소에도 쓰시는 분들이라면 세라믹을 적극 고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라믹은 오히려 앞쪽 로즈가 쫙 가라앉으면 앉을수록 제동력이 확 살아나는 느낌들이 확실하게 올라오거든요. 220, 230, 240, 250, 250, 5에서 리밋이네요. 자, 세라믹을 믿으니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좋다. 이 세라믹 구워진 냄새 완전 좋아. 이게 냄새가 되게 고소하다. 그 빵집에 아침에 막 갓 구운 빵 이렇게 빵 냄새 풍길 때 그 빵집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느껴지는 약간 그 행복감 있잖아요. 지금 요 앞에 디스크에 가서 냄새 딱 맡으니까 딱 그 행복감 느껴졌어. 잘 구워져. 빵집에 가세요. 아까는 트랙 모드였는데, 자, 우리 스포츠 모드. 아니야, 아마 많은 분들은 투어 모드를 좀 더 많이 쓰지 않을까? 네.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주행 모드에 따라서 브레이크 페달의 필링도 같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이 스로틀 페달만의 리스폰스 차이가 아니고 브레이크도 좀 더 소프트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스루가 들어갔을 때의 제동력이 올라오는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마 이게 그 엘렉트라도 이랬죠. 오른쪽이 주행 모드, 왼쪽이 회생제동 패들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 전기차 시대에서는 괜찮은 이 인터페이스인 것 같아요. 맞아. 어차피 아이오닉 5N처럼 가상기어 단서를 쓰는 게 아니라면 오른쪽으로 이 드라이브 모드를 빠르게 변경하고 왼쪽으로 회생제동량을 위아래로 또 빠르게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나름 직관적인 것 같습니다. 쓰기가 굉장히 편해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도 주행 모드를 전환하는 이 어떤 빈도수가 진짜 훨씬 잦아요.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똑똑한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 패드를 진짜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어. 이 금속으로 뭔가 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이렇게 알싸한 느낌이 되게 좋아요. 100, 110, 120에서 뒤쪽 날개가 올라오고요. 발사. 180, 190, 200, 210, 20, 30, 더 빨라지는데? 40, 50. 와, 이거 뭐지? 약간 210에서 220 위로 올라갈 때 가속력이 꺾이는, 그러니까 보통 전기차들이 거기서 좀 가속력이 꺾이잖아요. 이 위쪽에 있는 RPM에서 아무래도 그 정토크 구간이 끝나고 토크가 죽는 구간인데, 지금 보면, 자, 다시 한번 가보죠. 200에서 50만 올려볼게요. 자, 200, 10, 20, 30, 40. 뭔가 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나네. 타이칸도 이랬나? 아니야, 타이칸은 쭉 빠져요. 그쵸, 힘이 줄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없어요. 250까지 없습니다. 이게 아까 그 로터스 엔지니어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어차피 지금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출력의 크기는 250보다 한참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 그 900마력을 다 쥐어짜서 250을 만드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잉여 파워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250에서 200 요 사이 구간에서는 정말 그냥 거의 일정한 가속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냥 뻗어줍니다. 이것도 좀 재미있는 요소네요. 이것도 다른 전기차 EV들이 보여주는 어떤 고속 영역에서의 펀치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210에서 밟아도 펀치가 이만큼씩 남아있어요. 220에서 밟아도 펀치가 남아있어요. 230에서도. 이게 우리가 1000마력짜리 차들을 타보잖아요, 종종. 네. 플레드 같은 차량들. 그 차량의 1000마력 이상에서의 느낌이랑 좀 많이 달라요. 펀치가 달라요, 펀치가. 펀치가 일단 고속에서 전기차인데 펀치가 남아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플레드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뭐 제로 200을 잰다. 그쵸, 제로 200에서 인상적이잖아요. 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쫙 밀어붙이는 걸 계속 밀어붙이면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차이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플레드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다시 플락셀을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200에서도 빡! 그렇죠. 빡! 이 느낌이 좀 있네요. 맞아요. 약간 고출력 차량들 그 3단 기어 정도 넣고 플락스 했을 때 정도의 맞아요. 약간 그런 네. 펀치? 네. 이 정도가 있습니다. 연비 보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연비 개나 줘버려. 연비는 지금 태어나서 본 적 없는 연비가 찍혀 있습니다. 90kW하고 100km입니다. 1.2 정도 되겠네요. 환산하면. 아니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아우토반의 속도 무제한 구간에서의 이런 영역 말고 그냥 노멀하게 운전을 했을 때에는 그래도 전비가 4.0에서 5.0 안으로 떨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 차가 CD 개수가 0.21, 20? 뭐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 전비도 되게 좀 잘 나오겠다 생각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이 급에서 나올 수 있는 괜찮은 전비? 네, 이 덩치랑 이 표면적의 사이즈, 큰 거를 감안했을 때도 이 정도 전비면 장거리 이동, 뭐 레인지 기준으로 우리가 환산했을 때는 그래도 500km 정도는 무난하게 타겠다.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저는 이런 얘기 몇 번 했지만 배터리의 용량이 커져서 항속거리가 길다라고 자랑하는 거는 그건 사실 자랑이 아니라고 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더 중요해 보는 거는 단시간에 얼마나 빨리 전기를 채울 수 있느냐. 사실 그게 된다면 배터리 팩이 작아져도 별로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냥 2-3시간 타다가 충전 한 5분, 10분만 물려놓으면 다시 꽉 찬다. 그러면 뭘로 무겁게 배터리를 크게 싣고 다녀요. 차값만 올라가고. 그 차값은 결국 국가가 보조해주는 게 아니고 사용자, 소비자들이 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자, 그럼 충전기에 한번 물려보러 가보죠.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 뭐 그래도 제일 빠르다니까 한 300? 이게 지금 350kW짜리 충전기니까. 제가 지금 살면서 제일 빠른 속도를 본 게 그 EPS의 타이칸 터보로 물렸을 때 270이 유지되는 거로. 그쵸, 그 정도가 최고였죠. 자, 속도 뜹니다. 자, 67 떴고요, 일단. 오케이, 자, 134. 오케이, 218. 오, 200 넘어갔네. 259. 오, 307, 328. 이게 지금 350kW 충전기인데 353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죠? 356? 우와, 357? 359! 야, 이거 뭐 차 최고 속도 올라가는 거 보는 느낌이야. 와, 놀랍게도 거의 360kW 근처의 속도를 유지합니다. 355에서
358 요 사이에서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저거 라인 뜨거워진 거 아니야? 괜찮은데요? 완전 차가운데? 아니 심지어 이 라인이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말랑말랑 들어가서 이 안에 코어는 더 얇아요 지금. 아니 가벼워 형님. 풀어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급속 충전기 여성분들 끼울 때 막 낑낑거리면서 두 손으로 끌고 다니는데 우리도 두 손으로 해야 돼. 이거는 이거 뭐야?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였어? 아, 저희 8%로 도착해서 21%까지 오는데 2분밖에 안 걸렸어요. 야, 우리 뭐 먹고 오려면 빨리 먹고 와야 될 것 같아. 진짜 놀라운 충전 속도입니다. 이 얇은 충전 케이블인데 정말 15분 만에 저희 8%에서 80%까지 올라왔어요. 아니 근데 이야, 15분 만에 지금 8%에서 80%가 됐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80%인데 왜 아직도 200이 넘냐고. 넘으면 안 돼요? 넘으면 안 돼요? 아니 일단 한 번도 못 본 거여가지고 괜찮은 건가요? 이야, 아니 그리고 케이블 왜 안 뜨거워? 형님, 아 이리 좀 와봐요. 이게 진짜 아니, 우리나라 뭐 좀 잘못됐어. 얘 만져봐. 아니 하나도 열이 안 나네 진짜. 이거 아니 여기를 만져봐. 여기를 만져봐. 그냥 다 온도가 똑같은데? 그냥 이거 한국에서 초급속 때리면 온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진짜 뜨끈뜨끈하잖아. 이거는 그냥 우리 7kW 완속 충전기 꽂아놓은 거랑 똑같은 느낌인데 이거 아니 완속도 하다 못해 밤새도록 꽂으면 열이 좀 올라. 얘는 뭐예요? 우리 저기 전기차가 아니고 전기 충전기부터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제조사에서 지금 10%에서 80%를 14분이라고 발표했는데 실제로 올라오면 그보다 지금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빠른 것 같아요. 좀 더 빨랐고, 일단 한국에서는 800V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있긴 하지만 그 차에서 볼 수 없었던 충전 속도가 나왔습니다. 진짜 가장 빠른 전기차네요.